AI 거품론이 덮친 뉴욕 증시, 간밤 기술주 대부분이 내렸는데요. 그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 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후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이었어요. 네, 시작하는 분위기에서는 사이드카 오랜만에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처음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마이너스 6%까지 보였던 지수가 리커버리를 많이 했죠. 근데 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왜 이렇게 다시 리바운드를 하는지 아직은 개인들의 투심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증시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왜 그랬는지 이것부터 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한데 일단 단기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거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사실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 속에서 이제 특히 이제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의 비밀, 특히 이제 외국인이 무섭게 사실은 좀 매도를 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 하락폭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는 여전히 그래도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반등과 급락해서 뭐 상당 부분 좀 낙폭을 좀 줄이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밤에 사실 뉴욕 증시에서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됐던 건데 월가 거물들이 뭐 1, 2년 사이에 10에서 20%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뭐 20%는 뭐 큰 폭의 조정이지만 10%는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좀 애매모호한 수치가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하고 10에서 있고. 20으로 말을 하면서 20 정도면 사실은 단기간에 20 빠지면 사실 우리가 뭐 아무래도 좀 하락장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올라온 폭을 생각해서 10% 조정이라고 하면 뭐 이게 조정 뭐 일단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적인 조정에 사실은 그칠 수 있는 어떤 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거품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 뭐 여러 월가 CEO라든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AI 주가들의 조금 고평가 논란을 좀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이런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좀 울고 싶을 때 좀 뺨 맞은 격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사실은 이번 주가 조정이 뭐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 버블론 뭐 이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된 원인 자체는 사실은 유동성 자체에 조금 기스가 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단기 자금 시장을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들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연준에서 이제 은행들이 빚는 스탠딩 레포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단기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 이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연방정부 폐쇄가 예상보다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역사상 최고의 어떤 폐쇄를 좀 가고 있는 36일. 상황인데. 그 여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자금 시장 쪽에서 지금 미국의 그 재무부의 TJ 잔고, 뭐 정금 그 잔고 자체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일단은 시중에 좀 풀려야 되는데 그 돈 자체가 일단은 묶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단기 자금 시장의 어떤 경색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여하튼 뭐 오라클, 메타 이러한 빅테크 업들 자체가 이제 회사채 발행을 워낙 그 단기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조금은 좀 더 이게 쏠리는 그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색 현상이 지금 뭐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미 금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원인 자체도 이러한 좀 유동성 쪽에서 약간의 조금은 좀 경색 이 부분이 조금 원인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AI 거품론 자체가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불이 깨지더라고요. 네. 바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그 비트코인이 보통 위험 자산의 어떤 그 카나리아 또는 이제 뭐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이제 고점은 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위험 자산에 대한. 뭐 고점을 봤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 자금 시장,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 조금 유동성 자체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손쉽게 사실 털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 가상화폐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그 가상화폐 쪽에서의 어떤 그 상승 탄력 자체는 상당 부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자체가 뭐 수년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긴 하지만 올해만 보게 되면 사실 별다른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자금들이 먼저 좀 이탈한 부분이 가상화폐 시장인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뭐 어서 추세적으로 더 떨어질 거냐, 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달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뭐 슈퍼 달러,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좀 커 보이지는 않아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기 자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해소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상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조금 단기 반등 자체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거의 석 달여 만에 100선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로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달러 강세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세적으로 뭐 슈퍼 달러냐, 그러니까 100선을 넘었는데 우리가 슈퍼 달러라고 하면 뭐 이전에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뭐 120, 130 정도, 뭐 여기서 한 20% 이상은 더 올라야 사실은 슈퍼 달러라는 표현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지금의 달러 지수 자체는 올해 5월 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아직은 달러 지수가 추세적인 어떤 강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 강세의 가능성을 뭐 지지는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12월 금리까지는 이제 어떻게 내리겠는데 내년에 금리를 정말 내릴지 안 내릴지 뭐 이 변수가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연방정부 폐쇄 이것이 만약 추수감사절 이때까지 만약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올해 미국 연말 경기 자체는 상당히 없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더 유동성 자체가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달러 이제 강세 요인으로 좀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그 연방정부 폐쇄를 끌고 갈지는 조금 미지수인 거. 오늘 또 뭐 공교롭게 미국 그 뭐 뉴욕하고 일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결국 압승을 한 부분 자체는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약간은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편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연방정부 폐쇄 문제 자체도 추수감사절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해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기대만큼 해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연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타넬리 얘기하는데 올해 산타넬리가 사실은 좀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유동성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TJ 잔고에 정부 잔고에 계속 돈은 쌓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딱 풀리면 그때부터 돈을 막 쏠 거다. 예. 그럼 유동성이 갑자기 풀릴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셧다운이 정지되는 순간서부터 조금은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9천억 달러 정도 지금 TGA 잔고에 쌓여 있는데 뭐 그 돈을 다 쓰지는 않겠죠. 그래도 상당액 좀 절반 정도만 사실은 줄어든다 해도 시중에 결국 4, 5천억 달러의 자금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고요. 또 12월 1일부터 연준이 이제 여하튼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의 좀 경색 현상 자체, 단기 자금 시장에 나타나는 경색 현상은 해소가 될 거고 그것이 다시 또 이제 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들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참에 조금 뭐 우리가 바이더딥 얘기하듯이 조금 다시 자금들이 좀 유입될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단기 유동성이 줄어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들이 몇백억 불씩 발행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국채 발행하는 양식 발행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뭐 경쟁률이 3대1 정도 되더라고요. 뭐 500억 하는데 1,500억 불 모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글로 빨려 들어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좀 부족해서 올라간 거지 이게 진짜로 뭐 위기가 있어서 바퀴벌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줄어들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맞게 생각한 건가요? 예, 뭐 큰 폭의 그러니까 줄어든 건 아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회사채 발행하는데 좀 자금이 쏠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바퀴벌레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모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자금이 이탈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탈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또 예상보다 저도 사실 예상치 못해 이렇게 장기화 될지 몰랐는데 이제 연방정부 폐쇄가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TGA 잔고 쪽에 완전히 꽉 이렇게 잠겨 있는 자금에 대한
그 물량 규모 자체도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자금 시장에는 상당히 좀 압박 요인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트리플 A 회사채 금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체는 썩 달가운 모습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오라클 CDS 프리미엄도 보더라도 최근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일단은 자금 시장에서 약간의 좀 경색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달러원 환율 원화는 계속 더 약세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 환율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요새 틀려갖고서는 좀 말씀이 이제 이렇게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좀 원화 환율 자체가 현 레벨은 다소 조금 과도하게 좀 올라온 레벨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달러가 뭐 강세한 부분도 있지만, 원화가 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더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들 뭐 정확히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뭐 싱가포르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조금 많이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200억 달러로 저희가 이제 연간 투자 한도를 이렇게 묶어놓긴 했지만, 이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또 이해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결국 200억 달러가 배당이라든지 이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오다 보면 결국 국내 수급적인 부분에서 악재가 아니냐라는 부분의 얘기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보면 조금 원달러 환율이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어떤 지금 상황, 또 외국인 지금 주식장으로서도 많이 좀 빠져나오서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들이지만, 앞서 좀 얘기드렸듯이 뭐 AI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떤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 저희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그것에 대한 낙수 효과를 국내 반도체 업체라든지 이러한 쪽이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뭐 수출도 좋아질 거고요. 또 자금들 자체도 다시 또 이제 주식시장으로 또 유입이 되는 효과, 또 여하튼 내년 4월에 지금 계속 얘기되는 WGBI 편입에 따른 수급,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아주 뭐 지금 제 예상과는 슈퍼 달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원 달러 환율이 뭐 1,500원대로 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자금 시장 이러한 경색 현상,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는 현상이 완화가 되게 되면 달러도 약세거든요. 원화도 좀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연말경에는 원 달러 환율이 한 1,4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그 요새 많이 질문받는 게 이제 1,400원대가 정말 뉴노멀이냐, 뭐 또 환율이 정말 외국인 수급에 있어 악재냐, 뭐 이러한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저는 뭐 뉴노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1,400원에 대한 환율 부담을 너무 이렇게 과거처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유독 원화 약세 현상이라면 우려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엔화도 약세고 파운드 가치도 약세고 뭐 유로 가치도 보면은 한때 뭐 1.78까지 갔다가 지금 1.15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달러의 어떤 단기 유동성 어떤 현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달러 강세, 또 주요 통화가 약세가 되는 쪽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1,400원대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말씀드린 대로 관세 충격을 상쇄하는 효과도 있고 또 기업 실적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저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어떤 1,400원대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저는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게 변동성만 좀 낮으면 네. 기업들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막 너무 너를 뛰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엔화 같은 경우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55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신규로 한다고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일본 주식을 막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엔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엔달러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막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제2의 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일본 경제는 아베 정권 당시하고는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물가가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가는 상황들이고, 또 성장 자체도 뭐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금은 뭐 안정적인 플러스 성장을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여기서 돈 풀기 정책을 더 한다, 엔화를 더 약세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자칫 일본의 국채 금리를 더 급등시키고
또 물가를 통제하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도 올릴 수 있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쉽게 돈을 푼다라는 것이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화 환율이 뭐 154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구조 개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슈퍼 엔저를 용인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구두 개입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게 자주 구두 개입이 나오는 부분 자체는 미국과의 환율 협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미국이 엔화 슈퍼 엔저 자체를 그렇게 용인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엔화 환율 자체도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자체도 150원 중반대 이상으로 사실은 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대미 투자 금액에서 현금 투자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지금 됐는데 일단 이 안에서 50억 달러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해서 뭐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고 그러면 또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제 국내 아마 그 좀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기체를 통해서 아마 자금을 조달을 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해외에서 해외물을 발행해서 아마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50억 달러라고 해도 또 이제 국내에서 발행했을 때 뭐 국채 공급에 대한 부분도 아니 뭐 채권 공급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전 수요에 대한 논란을 사실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사실은 이러한 기체를 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해외 쪽에서 어떻게든지 그 달러 채권 뭐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기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국내 채권 시장 또 금리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드린 대로 뭐 200억이 뭐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 한 논란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국내 환율 쪽에서도 만약 정말 200억 달러 내외에서만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 4,200억 달러 외환 보유고 갖고 있는데 뭐 3, 4% 뭐 한 4%만 좀 수익률을 생각하더라도 결국 한 160억에서 한 200억 달러 정도 조달 가능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국내 채권 시장, 뭐 금리에는 그렇게 큰 악재로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투자하고 유럽도 사실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꼭 뭐 그것은 그 나라는 기축통화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저는 이렇게 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대미 투금 기금채라는 게 외평채랑 비슷한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결국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로 발행하면 결국 예. 외평채랑 비슷하게 그냥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 국채 파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하게는 어떤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뭐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지금 구조상으로 뭐 지금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로 봐서는 뭐 좀 외평채의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외환 보유액 자체가 최근 들어서 뭐 늘긴 늘었다. 4,288억 불이라고 되는데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늘었다.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진짜 환율 개입을 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런 건가요? 실제로 진짜로 무역 수지 흑자나는 거 대비해서는 별로 안 늘어서 어떤 걸까요? 글쎄 뭐 정확하게 제가 그 뭐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해외로 나가는 그 수요, 그 달러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또 개인 투자분들 자체가 뭐 아무리 국내 증시가 좋더라도 사실은 해외 투자 비중 자체를 상당히 늘리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들 자체가 해외에서 번 돈을 자체를 국내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갖고 들어오지 않는 성향들도 조금은 뭐 여러 가지 경상수지라든지 무역수지 흑자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이게 외환 보유고 자체 증가폭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전망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올해 채권 투자로는 좀
힘들다면 힘들었던 한 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 채권 시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올해도 당초 기대가 보면 상당히 이제 금리도 많이 떨어지면서 좀 채권 투자에 좀 기회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많았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채권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국채 발행 물량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내려도 이게 금리 인하 효과 자체가 사실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좀 관세 정책도 피고 뭐 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금 뭐 단기 금리는 사실은 뭐 조금 내려왔다 해도 장기 금리 자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에서 딱 걸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뭐 아무래도 전 세계 채권 시장에도 좀 적지 않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 내년에 미국의 그럼 그 장기물 자체가 그럼 많이 떨어지겠느냐라는 거는 아직 좀 불투명한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될 거로 보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재정 적자 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발행 물량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도 내년에 뭐 고르시는 분에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에 한두 번으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 트럼프 연준 의장이 들어와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물가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무턱대고 금리를 내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금리의 좀 하방 경직성이 상당 부분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국내도 와서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당초는 뭐 올해 한 2번 정도까지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뭐 내리지 않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인 상황들이어서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어떤 얘기도 사실은 좀 나온 상황들이고 그럼 내년에 가서 뭐가 상황이 크게 개선되겠느냐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저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결국 심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심리 자체를 서울 지역에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 그 아파트 상승세의 심리를 꺾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주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하는 머니 부부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주식 시장에 돈 번 분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머니 부부가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그 서울 지역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 자체가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아서 그렇게 보면 한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내년에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지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성장 자체도 올해보다 내년이 아무래도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금리의 하락을 좀 제한할 수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그 경기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래서 채권 금리의 어떤 뭐 하락은 좀 예상은 하겠지만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정부가 뭐 아시겠지만 확대 재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내년에는 또 일부에서는 지방채도 많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또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의 흐름에 있어서는 호재보다는 사실은 좀 악재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보이는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예. 이제 금값을 막 4,400불, 4,300불까지 상승을 시켰었는데 예. 요즘 이제 좀 잠잠해져서 4,000불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디베이스먼트는 좀 없어졌는데 말은 그러면서 또 달러 강세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용해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못 샀던 분들은 지금 좀 사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금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뭐 금리를 뭐 한두 차례 뭐이지만 내릴 여지가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돼서도 아직 그렇게 유동성 자체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국채 발행량도 많은 부분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대부분의 경우 지금 미 국채하고
금의 비중 자체가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고 그 비중 자체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앙은행 수요 자체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또 내년에 여하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얘기를 또 꺼내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금 가격 자체는 지금의 어떤 조정 자체가 뭐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 뭐 급등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완만한 상승세는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힘들었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희망적인 부분을 찾고 싶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네요.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로 나왔던 뭐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하고 이런 내용들의 행정명령 서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좀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 요인을 좀 줄여주는 요소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이미 다 뭐 합의한 내용을 그냥 서명한 것뿐이라서 아니, 서명을 안 할 것만 같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서명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시투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당분간은 좀 봉합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미중 이정 패권이 조금 이제 그 갈등 자체가 좀 진정된 것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그대로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미중 패권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많이 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뭐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여하튼 주식시장에 조금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던 것이 이러한 미중의 그 무역 갈등, 패권 갈등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안보 갈등으로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경제 안보 갈등이라는 부분에서 결국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AI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AI라는 주권을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뭐 시투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투자 자체 또는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투자를 결국 다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에 JP 모건이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지금 미국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 항목들이 결국 경제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주력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 자체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이 미중 갈등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또 말씀드리지만 뭐 11월 중에 결국 연방정부 폐쇄가 결국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지금 뭐 고평가 얘기가 있지만 또 그것을 또 누르고 뭐 걱정의 벽을 계속 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중요한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은 뭐 단기 조정은 거칠 수 있긴 하지만 뭐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뭐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시 뭐 연말을 앞두고 다시 좀 상승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힘들었던 하루에 마지막 말로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